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방 핵심 3개국의 비상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상 서방 사회의 주축이 되는 핵심 3개국이라고 하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를 떠올리는데요. 실제로 이들 3개국은 오커스라는 삼각동맹을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이름 그대로 미국에서부터 인도와 호주를 잇는 광활한 바다를 말합니다. 해당 지역은 제1세계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패권국이라 부르는 나라들, 예컨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 일본 등의 주요 활동무대입니다. 사실상 제1세계의 모든 무역과 경제활동이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토록 중요한 바다를 제1세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두고 볼 리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반서방 국가들은 호시탐탐 인도 태평양 지역 장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1세계의 바다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정세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려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제1세계로 통용되는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동맹을 와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간단하고 또 위험한 방법인데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는 제1세계와 제2세계의 힘의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남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신냉전에 돌입하면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알력 싸움이 백중세를 이루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판세는 마침내 깨어지고 급속도로 기울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미사일이나 전투기, 전차나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해군력 그 자체가 막강해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태평양만 따져봐도 전 세계 모든 대륙과 섬을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로 크기 때문인데요. 태평양의 넓이는 지구 전체 면적의 무려 32%에 육박합니다. 이 광활한 대양에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만한 초대 규모의 해군 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적성국의 함대 규모에 비례해 계속해서 몸집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냉전의 불길이 너무나 빨리 거세게 타오르면서 서방 사회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중국의 복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생산력을 앞세워 물량에서 미국, 영국, 호주를 앞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연달아 터지면서 방산 분야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도 버거운 상태인데요. 결국 미국, 영국, 호주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라도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1세계의 핵심 3개국이 미국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성능과 중국의 버금가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함정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벌써 발빠른 어주는 대한민국 전투함정을 장바구니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1세계 구세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 전쟁이 도리어 중국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대한해군 건설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차단으로 말미암은 이른바 수에즈 운하 사태는 국제해운과 글로벌 물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중국은 이 떡밥을 귀신같이 물었습니다. 일례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앞다퉈 수에즈 운하 사태를 보도하며 중국의 대한해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해군의 해양 안보 활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물류안보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직접 무력을 행사하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얼핏 정당한 주장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실상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나는 물류정만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겠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보여준 모습만 돌이켜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터무니없는 헛소리지만 명분을 얻은 작금의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로 중국 해군이 글로벌 해양 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역사가 드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온 탓에 지역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 전략을 유지해왔는데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굳이 대한해군을 건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분축 기조는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호주 인근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봤는데요.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호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두 나라의 대립은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문제는 방위 산업과 조선 산업만큼 기본기가 중요한 산업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슈퍼파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차고에만 처박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호주 입장에서 다행인 것, 방위 조선 산업 기반은 부족하더라도 막대한 자본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에서 만들 수 없다면 사오면 그만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호주는 10년간 111억 호주 달러, 하나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업에서 호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호주는 앞서 잠깐 언급한 신형 호위함 11척 중 1차 도입분 3척으로 대한민국의 배구급과 충남급 호위함, 독일의 메코 A200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이 중 일본은 무기 수출 금지 조약 등으로 아직은 방산 수출이 자유롭지 않으니 일찌감치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메코 A200, 스페인 알파 3000, 대한민국의 배구급 또는 충남급 호위함 3파전 양산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독일 메코 A200은 만재 배수량 3,400톤으로 새 함정 중 가장 작지만 모듈형 설계로 무장된 장비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애초에 호주가 신형 호위함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엔제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엔제급 호위함이 메코 A200을 기반으로 만든 함정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호주는 최대한 빠른 획득을 위해 1차 소유분 3척을 직도입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 자국의 조선 산업을 입성하고자 합니다. 대한해군에 어울리지 않는 비교적 작은하며 고식체계 독일 방산 특유의 느린 납품 속도와 소극적인 기술 이전 등을 생각하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스페인 알파 3000은 의외의 복병입니다. 만재 배수량 4,550톤으로 4,300톤인 대한민국 충남급 호위함과 거의 비슷하고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과 알파 3000 모두 16셀의 VLS를 갖추고 있는 등 무장 역시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더에서 나타납니다. 호주는 유독 대한민국 호위함만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을 모두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충남급 호위함의 레이더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함의 복합 센서 마스트는 A사 함정 레이더를 기반으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차기 국산 구축함 KDDX에 탑재하는 배공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 역시 충남급 호위함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4월에 진수된 탓에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긴 하지만 충남급 호위함은 함대공 미사일로 LSAM 기반 미사일이 합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방공은 물론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기대할 만합니다. 규모는 호위함이지만 성능 자체는 첨단 구축함에 비견될 만한 것입니다. 방공 구축함이 단 3척뿐인 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탐날 만한데요.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미 K9과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육성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현지 생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도 뜨겁지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큰 장점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적극성 때문에 대한민국을 눈여겨보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의회 예상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라면 최저임료는 필요했을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저가 덤핑 공세를 앞세워 조선 산업의 몸집을 키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의회 예상국이 중국의 조선여력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비교할 정도입니다. 당시 미국의 분수물자 생산 능력은 연합국 전체의 보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수량 만 톤 규모의 수송함 리버티선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만 자그마치 2,700척을 넘게 건조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수백 척이 넘는 전투함정을 뽑아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양산한 겁니다. 괜히 미국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유일한 군사강대국이 된 것이 미국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북방 예산을 줄여왔고 방산업체들에도 생산비용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미국 자체적인 소유분이 워낙 막대한 데다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독보적이다 보니 유럽처럼 방위산업 기반 자체가 박살나는 일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방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잉여 생산 능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추종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 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미국을 훌쩍 앞질러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로 치면 무려 38%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53%로 1위인 걸 들어 중국에 밀렸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보급과 선박임을 생각하면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된 현대해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동급 체계보다 배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도입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키워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지금 미국과 호주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건 마침내 그 노력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급변하는 세계 힘의 판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균형추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뻘에치고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은 폴란드를 대상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포함한 약 18조 원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황포 1차 방산 계약인데요. 해당 계약권은 단일 국가 단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 속된 말로 대한민국이 잭팟을 터뜨렸다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은 노르웨이와 페루, 칠레, 에콰도르 등의 경비함과 K9 자주포, 소형 전술 차량 등을 판매하는 데 성공해 전년 대비 전체 2배 이상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22년을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신기원으로 표현하며 K방산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 방위비 급증 상태를 불러온 만큼 대한민국 방산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규모는 냉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전 세계 군사비 규모가 2,926조 5,6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방산 시장이 열린 셈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전망과 달리 최근 대한민국 방산의 약진을 폴란드와의 계약덕으로 취급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신들마저 주목한 대한민국 무기의 수출 성과가 그저 지정학적 위기가 도래한 폴란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대규모 무기도 이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K방산의 성장세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방산의 수출 규모 증가가 더욱 확연해졌을 뿐입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연평균 무기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4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1년 2배 이상인 9조 원대로 껑충되었고 2022년에는 22조 원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2020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성장한 셈인데요. 그만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5년 주요 방산 수출국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약 40%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1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체 9위로 약 2.4%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증가폭입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은 무려 74%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유의미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 같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동안 주요 방산 강국들의 무기 수출 금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방산수주 재파식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면 같은 기간 영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같은 방산 강국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된 건 맞지만 그 파이가 균등하게 퍼진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속된 말로 그저 한국 무기가 잘 나가서 수출 호조가 계속된다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2023년에도 기분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며 지난해를 뛰어넘는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중입니다. K라인과 천공투를 생산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 3분기까지의 누적 수출액이 9,290억 원으로 2022년 연간 수출금액 5,077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고 하이는 3분기까지 1조 1,969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둬 이대로라면 지난해 수출액인 1조 5,625억 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대로템 역시 3분기 누적 수출액이 4,827억 원으로 작년 대비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은 사우디와 루마니아, 동남아 등으로의 추가 수출이 전망되는 중이라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안주하긴 이릅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러시아의 시장을 뺏어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산 무기들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K239 천무의 실전 등을 통해 무기체계의 성능을 입증 중인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군사강국으로 몰렸던 러시아의 뻥스펙이 까발려졌고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이 대체 공급원을 찾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시장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2013에서 2017년 사이 약 22%에 달했던 러시아의 세계 무기 수출 규모는 이후 5년간 약 1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무기를 구입하던 상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무기 수입 규모를 줄였으며 그 중에는 러시아 방산의 큰손인 인도와 오랜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세르비아도 포함됩니다. 또 동남아와 중동에서의 탈러시아 현상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동남아권역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가지는 입지는 탄탄한 콘크리트와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비싼 첨단 무기들을 싼값에 팔았고 서방 국가들과는 다르게 현물 거래도 수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무기 도입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저소득 동남아 국가들의 러시아만한 무기 공급국은 없었는데요. 덕분에 러시아는 지난 20여 년간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한 최대 공급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의 성능은 결국 실전이 전부입니다. 콘크리트 같았던 러시아의 입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러시아 무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먼저 선조를 선언하고 러시아 무기 방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퇴출당한 러시아의 자리를 차지한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 일대 영토 분쟁과 미국과의 관계 등이 장애가 되는 데다 저렴한 가격만큼이나 저렴한 성능으로 신뢰도가 낮은 반면 대한민국 무기들은 가격과 성능, 배송까지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수의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러시아 무기 엑소더스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대한민국을 거론하는 중인데요. 최근 남중국해 일대 긴장도 상승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전력 증강에 나선 만큼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 시험장이 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산 무기들의 성능과 품질을 증명했고 이에 해외 수요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수-235 전투기와 KA-52 카모프 공격 헬기, T-90 전차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드론에 폭파한 전차와 미사일에 격추당한 전투기로 어떻게 성능을 증명했다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약진이 깜짝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으른 제도가 가장 급선무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국내 조선업계에는 대형 먹거리 확보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미국 군함을 상대로 한 MRO 시장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MRO란 일종의 선박 AES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 각국이 방위산업 비중을 확대하는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향후 시장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만큼 MRO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23년 초 미해군 5위급 인사들이 대한민국 조선소를 방문해 MRO와 선박 제조 협력을 논의했던 터라 신규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조선 강국인데다 오랜 동맹국이었고 미국은 해군력 쇠퇴에 대한 우려로 하루라도 빨리 선박 제조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CNN 역시 이들은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특집 보도를 게시하며 대한민국의 전투함정 건조 능력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업계에서도 MRO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런데 가능성 높아 보이던 MRO 개발 사업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조선소의 방공망 부족과 지원제도 미비 탓입니다. 반면 인도와 일본은 대한민국의 빈틈을 파고들어 유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달리 이들 양국은 조선소의 유사시를 대비한 방공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조선소 차원의 요격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유사시엔 군이 방공망을 지원합니다. 하물며 일본조차 대형 경납포와 공군기 등의 방공체계를 갖춰 유사시 핵심 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별도의 방공망 체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1차 방어의 책임을 아예 조선업체에 두는 상황인데요. 방공망이 지역이나 섹터 개념으로 관리되는 만큼 부산과 같은 작전 항구가 아니라면 1차적인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처사인데요. 결국 부족한 방공망의 정비 시장을 놓칠 판인데도 이렇다 할 해법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MRO 시장의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73조 원, 2028년 기준 약 81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체계와 미비한 제도 탓에 이 천문학적인 시장이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당장 대규모 수주를 눈앞에서 놓치게 생긴 조선업체들은 국가준열시설 합동 방어태세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도적 지원이 없는 데다 군의 협조마저 부족한 실정이라 아쉽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아직 북방조달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라 금융지원 시스템 등의 부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이른바 프라임으로 불리는 거대 방산 기업들이 방위산업의 딜레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방산 분야에 대한 고도에 집중하는 주요 방산업체 수와 대량 생산 체계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펜타곤이 지불하는 관행적 R&D 비용은 이들 업체가 혁신보다 현실에 안주하게끔 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들 프라임 기업들의 독점으로 방산 기반이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위기는 대한민국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현재 지적되는 대량 생산 체계의 공백을 적절히 공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생산력을 앞세워 미국이 점유한 시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전쟁 특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순 없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적 발전 이외에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꼬리튜브였습니다. 다음